혈압, 혈당, 무릎관절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잡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콩나물, 그냥 해장국 재료라고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고 치솟은 혈당을 잡아주고 약해지는 뼈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성분이 이 조그마한 콩나물 안에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재료입니다. G20 정상회의 때 각국 퍼스트 레이디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식탁에 오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하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지나쳤던 이 식재료가 사실은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런 콩나물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건지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콩나물의 비밀은 바로 아스파라간산과 이소폴라본이라는 두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간산은 우리 몸속의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팍 풀리는 게 바로 이 성분 덕분이에요. 이 성분이 해장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쌓인 피로를 풀고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꾸준히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해요. 이소플라본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에게도 혈관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콩에는 원래 비타민C가 전혀 없거든요. 콩이 싹을 틔워서 콩나물이 되는 순간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납니다. 발화 후에 5에서 6일 정도 사이에 비타민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게 바로 콩나물을 신선할 때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콩나물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마늘과 돼지고기입니다.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을 꼭 넣어보세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피로물질을 분해하는데 마늘의 알리신이 더해지면 피로회복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여기에 돼지고기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재료인데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콩나물국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돼지고기 수육이나 제육볶음을 한 접시 넣으시면 피로회복과 간 기능 관리에 아주 유리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 번째라서 두부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에는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와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 혈관을 보호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 두부조림 하나면 반찬 걱정도 없고 혈관 걱정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표고버섯과 잡곡밥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면서 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뼈를 유지하는 데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칼슘을 뼈에 붙잡아두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잡곡밥까지 더해지면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한 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조합 중에서 오늘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입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콩나물 한 줌, 두부 반모, 표고버섯 두세 개,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된장 한 숟가락 반이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500ml를 붓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썰어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는데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넣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냐면 콩나물의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K가 뼈와 혈관을 지키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붙잡아주고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된장까지 더해지면 장 건강에도 유리하죠. 혈관 건강, 뼈, 근육, 장을 한꺼번에 챙기는 국 한 그릇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콩나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맵기 듬뿍듬뿍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음식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부글거리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느냐가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좋다고 해서 뭐든 같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좋은 성분을 다 망쳐버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콩나물과 우유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콩나물 드신 후에 바로 우유 한 잔이나 라떼를 즐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나물과 우유의 단백질이 서로 엉키면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콩나물 드신 날은 우유나 라떼는 조금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무침하실 때 식초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콤달콤하게 식초나 초고추장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맛은 있지만 식초가 콩나물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서 몸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콩나물의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당기신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콩나물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시거나 몸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콩나물국 끓이실 때 생강 슬라이스 두세 조각만 넣어보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콩나물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콩나물 혼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를 곁들이면 피로 회복이 되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표고버섯과 잡곡밥을 더하면 뼈와 혈당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2번, 3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 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7일 미국 정부가 새로운 식단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김치가 이름을 올렸어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40년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 고기를 줄이라고 했던 것, 지방을 피하라고 했던 것, 이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지금 드시는 양의 2배를 드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들어왔던 상식이 한순간에 뒤집힌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치, 왜 미국이 인정했냐? 자, 먼저 김치 얘기부터 해볼게요. 미국 정부가 왜 갑자기 김치를 건강식품 목록에 올렸을까요? 그 이유는 장 건강 때문입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인데 이 세균들이 건강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들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치가 이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세계 김치 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김치 속 유산균 수가 발효 초기에는 그램당 10만 개 정도예요. 그런데 잘 익으면 그램당 1억 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100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유산균들이 장에 들어가면 좋은 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은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이 김치 꾸준히 드시면 장이 편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장이 편해지면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외출도 한결 가벼워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치라고 다 같은 김치가 아닙니다. 유산균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익은 김치를 드셔야 돼요. 갓 담근 김치는 아직 유산균이 충분히 안 자랐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익힌 김치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양 조절도 필요해요. 김치가 아무리 좋아도 많이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에 40g에서 6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밥숟가락으로 2~3숟가락 정도입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김치 드실 때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세요. 바나나, 김치, 감자, 토마토 같은 거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니까 김치의 좋은 점은 취하면서 나트륨 걱정은 줄일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보다는 그냥 김치로 드시는 게 낫고요. 찌개로 끓이면 국물까지 드시게 되니까 나트륨 섭취가 확 늘어나거든요. 이번엔 지침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미국 정부가 단백질 권장량을 거의 2배로 올렸어요. 기존에는 체중 1kg당 0.8g이 있었는데 이번에 1.2g에서 1.6g으로 늘린 겁니다. 60kg 어르신 기준으로 하면요. 예전에는 하루에 48g 정도면 되는데 이제는 72g에서 96g까지 드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왜 2배로 늘렸을까요?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 한 점이 바로 근육이 됐는데 나이 들면 같은 고기 한 점을 먹어도 근육이 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드셔야 예전만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가까이가 근감소증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근감소증은 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죠.
한번 누우시면 근육이 더 빠르게 빠져요. 그러면 더 힘이 없어지고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요. 하루 3끼로 나눠서 드세요.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두부 반모 정도 드시면 약 20g이에요.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이나 닭고기 100g 정도 드시면 또 20g 넘게 됩니다. 저녁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한 줌 정도 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밥보다 먼저 드세요. 밥을 먼저 드시면 배가 불러서 고기나 생선을 덜 드시게 되거든요.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가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고기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이번 지침서에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동안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기 위해 단백질을 악마화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도 재평가됐어요. 예전에는 심장병 원인이라고 해서 제한받았었는데 이제 전면 허용된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고기 많이 먹어도 된다는 말만 믿고 마음껏 드시면 큰일 나요. 사실 이번 지침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가드너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어요. 붉은 고기를 피라미드 맨 위에 올려놓는 건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 심장협회에도 우려를 표명했고요. 붉은 고기 섭취 권고가 의도치 않게 포화지방 섭취를 늘려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붉은 고기를 과하게 드시면 심장병이나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를 드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삼겹살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보다는 안심, 등심, 앞다리살이 낫습니다. 둘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게 좋아요. 굽더라도 기름이 빠지도록 석쇠에서 굽는 게 낫고요. 셋째, 채소를 2배로 함께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채소가 특히 좋아요. 넷째, 빈도를 조절하세요. 일주일에 붉은 고기는 2~3번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생선이나 닭고기, 콩류로 단백질을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불고기 대신 등푸른 생선을 더 자주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지침에서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초가공식품의 위험성을 공식 경고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이 뭐냐면요. 과자, 사탕, 탄산음료,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들이에요.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음식들이죠.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기업 이윤을 위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오늘로 그것을 끝낸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만큼 심각하게 본 겁니다. 실제로 미국 성인의 70%가 과체중이고 청소년 3명 중 1명이 당뇨 위험군이래요. 이게 다 초가공식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탕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첨가당은 어떤 양도 건강한 식단의 일부가 아니다. 한 끼에 10g 이하로 제한하라고 했고 4세 이하 어린아이는 아예 설탕을 먹이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당뇨 위험이 높아지니까 단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손주들 간식 고를 때도 참고하세요. 과자나 달달한 음료 대신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달콤한 거 계속 사주시면 나중에 손주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좋은 점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주의하셔야 할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포화지방 10% 제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 지침에서 지방과의 전쟁을 끝낸다고 했지만 포화지방 제한은 그대로예요. 버터, 치즈, 기름진 고기를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비판했어요. 붉은 고기를 권장하면서 포화지방 10% 제한을 지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둘째, 개인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분께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늘리시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늘리실 때 수분 섭취도 함께 늘려주시고 두부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김치 나트륨을 주의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김치 좋다고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번에 두세 숟가락 정도 칼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세요. 미국 정부가 40년 만에 식단 지침을 대폭 바꿨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 김치를 꾸준히 드세요. 하지만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공식 인정한 건강식품입니다. 익은 김치로 한 번에 두세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더 많이 드세요. 매 끼니 계란, 두부, 생선, 고기를 챙기시고 밥보다 반찬을 먼저 드세요. 셋째, 붉은 고기는 적당히 드세요. 재평가됐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채소와 함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드세요. 네 번째, 초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세요.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메시지는 진짜 음식을 먹어라입니다. 영어로 eat real food라고 해요. 공장에서 만든 음식 대신에 자연에서 온 음식들, 가공된 음식 대신에 직접 요리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드시던 그 밥상이 사실 가장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에 김치 넣고 고기나 생선 한 토막 올리던 그 밥상이에요. 미국이 이제야 깨달은 걸 우리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세요. 단백질 조금 더 챙겨 드시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저녁에 계란 하나 더 드시고 내일 점심에 생선 한 토막 더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건강한 성인 44명한테 20분 동안 스트레스를 준 작업을 시켰더니 그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단 20분 만에요. 오늘은 왜 스트레스가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해질까요? 이건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비상 모드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 반응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한테 쫓길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라 도망쳐야겠죠? 근데 도망치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긁히고 찢기고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미리 대비를 합니다. 피브리노겐이라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늘려서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다쳐도 피가 빨리 굳도록 준비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올라가면 혈액 점도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입니다. 상사한테 혼나도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돈 걱정을 해도 몸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맹수한테 쫓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린 맹수는 없잖아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몸만 비상사태예요. 어르신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뉴스 보면서 짜증나고 은행일 보러 갔다가 기다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자녀한테 연락 안 오면 걱정되고 이런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때마다 몸은 위험해, 도망쳐야 돼 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망치세요? 아니죠.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몸은 뛸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뛰니까 준비해 놓은 게 고스란히 몸에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 박사가 1936년에 이미 밝혀낸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혈액 응고가 쉬워지는 건 전부 도망치기 위한 준비라고요. 안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떡이 생깁니다. 끈적해진 혈액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면서 뭉칩니다. 혈전이라고 하죠. 원래는 적혈구들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피브리노겐이 많아지면 적혈구끼리 서로 뭉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피브리노겐이 적혈구 표면에 붙으면서 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혈관이 늘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빨리 혈액을 보내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니까요. 그런데 이 높은 압력을 계속 버텨야 하니까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소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소화기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복통을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진짜 혈액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몸이 왜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혈압을 올렸겠어요? 근육을 쓰라고 도망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근육을 쓰면 됩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끈적해진 피를 근육이 다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큰 근육들이 혈액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점도가 좀 높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전부 다 쓰니까요. 혈압이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진 압력을 혈관이 혼자 버티면 부담이 되지만 근육이 혈액을 빨아주면 그 압력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줍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산화질소 분비 증가와 말초혈관 저항 감소 때문이라고 해요. 자, 운동이 끝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단 좀 오르고 나면 처음에 힘들어도 끝나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으세요? 어깨가 좀 펴지고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로 몸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운동 후에 수축기 혈압이 5에서 8mHg 정도 떨어지고 이 효과가 무려 11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도 6에서 8mHg 떨어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유지되고요. 운동을 끝내는 순간 몸이 신호를 받습니다. 비상사태 끝! 이제 안전해! 그러면 혈액 점도를 올리던 것도 멈추고 혈압을 높이던 것도 멈추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몸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격한 운동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산에 갔다 오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근육들이 혈액을 다 빨아들이니까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운동이 완충 작용을 하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고혈압 환자들이 60% 강도로 운동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운동 후 심박수는 올라가 있는데 혈압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말초 저항이 감소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격하게 뛰면 안 됩니다. 워밍업하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면 몸이 다 적응합니다. 혈압 높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오히려 혈관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동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계단 운동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에서 약 50만 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를 꾸준히 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24% 줄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39%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20층 이상 걸어 오르는 사람들이 20층 미만으로 오르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1% 낮았어요. 하루에 8층 이상 오르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3%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고요. 칼로리 소모도 확실합니다. 30분 기준으로 빠르게 걷기가 120칼로리인데 계단 오르기는 221칼로리예요. 거의 2배입니다. 특히 겨울에 딱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날씨 영향 안 받고 눈 뜨자마자 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계단이면 충분합니다.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면 무릎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계단 오를 때 자세가 중요해요. 핵심은 뒷발 무릎을 끝까지 펴는 겁니다. 무릎이 굽혀진 상태로 체중을 받으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걸려요. 근데 무릎이 쫙 펴지면 체중이 뼈를 타고 일직선으로 내려가서 인대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올라가 보세요. 중력 방향으로 수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3층만 오르고 내려보세요. 그것도 늘면 2층만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릅니다. 이건 몸의 생존 본능이에요. 도망치라고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다 몸에 쌓이는 겁니다. 해결책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끈적끈적한 피를 다 갖다 쓰고 높아진 압력도 분산시킵니다. 계단 운동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5층만 올라가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도 2배입니다. 매일 받는 스트레스, 운동으로 그 신호를 꺼주세요. 자,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알이면 치매, 고혈압 싹 물러갑니다. 오히려 낮춰줍니다. 우리 혈관에는 2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을 분해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있어요. 계란 노른자의 레시피는 바로 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분해해서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노른자를 버리셨던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성분을 같이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식사지침자문위원회에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건강 안내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아예 삭제했어요. 우리 몸에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간이 알아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설이 된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서 3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근육, 뼈, 그리고 뇌입니다. 근육부터 볼까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란 오를 때 무릎이 시큰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셔야 하는데 고기는 가격이 만만치 않죠. 닭가슴살도, 한우도 매일 드시기엔 부담이 아주 큽니다. 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비타민 D를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고작 5.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기능,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안 나오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집중력이 예전같지 않은 거, 이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린 계란입니다. 그것도 아침에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노른자는 빼고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만 조심조심 드시거나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란을 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싸고 가장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 중년 이상 여성분들 중에 저는 고기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계란은 거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마저도 콜레스테롤 걱정에 안 드시게 되면 근육은 계속 빠지고 뼈는 약해지고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찐 계란이라고 해요. 실제로 고기는 안 드셔도 찐 계란은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계란으로 단백질을 채우면서 근육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계란 하나에 80칼로리, 단백질 7g입니다. 이 가격에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러면 계란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다는 건지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7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균형 있게 다 들어있어서 영양학에서는 계란 단백질을 기준 단백질로 삼을 정도입니다. 이 두 알이면 14g, 이게 닭가슴살 반덩이와 맞먹는 양이에요. 근데 가격은 비교가 안 되죠. 계란만큼 가성비 좋은 단백질 식품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하고,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그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콜린입니다. 이건 뇌 건강의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우리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콜린이 바로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연료인 거예요. 50대가 넘으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효율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린을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한데, 계란 두 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콜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고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뇌 영양제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인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200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43%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으로 억지로 넣는 것보다 계란으로 자연스럽게 콜린을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노른자가 왜 그렇게 노란색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성분들 때문인데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쌓여서 자외선이나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같은 유해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계란 노른자가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채소에 들어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흡수율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뼈에 칼슘을 붙이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계란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두 알이면 이걸 한 번에 다 챙기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 드시고 나가면 일단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파요. 빵이나 시리얼, 콘프레이크 아침을 때우시면서 두세 시간 만에 출출해지잖아요. 계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때까지 다른 간식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혈당은 잔잔한 호수 같은 상태입니다. 인슐린도 잔잔해지고 췌장은 쉬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끌어내리고 그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내벽 세포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혈전이 쌓인다는 거죠. 수십 년간 단 음식으로 아침을 드셨던 분들 중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콜린이 뇌에 공급되니까 아침부터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오후에 멍한 느낌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아침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하루에 한두 알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발병 위험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는 6개 대륙 50개국 17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는 심혈관 질환 이력 있는 분이라도 사망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란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쪽 연구도 흥미로운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은 그룹이 곡물 위주의 아침을 먹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줄었고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계란 두 알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미국 심장병 학회에서도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 금액에도 계란 섭취량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무서워하실 이유가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본은 삶은 계란입니다. 기름도 안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열에 약한 콜린 같은 영양소도 잘 보존돼요. 주말에 10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평일 아침마다 두세 개씩 꺼내서 일주일 아침이 해결됩니다. 물론 프라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눌러붙지 않는 팬에 기름 최소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삶든 찌든 프라이를 하든 큰 그림으로 보면 계란을 매일 꾸준히 드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계란만 드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효과가 확 달라지거든요. 오늘 꿀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 토마토를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도 보충하고 라이코펜까지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맛도 고소하면서 상큼하고 영양은 꽉 차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간단하게 하시려면 삶은 계란 2알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만 곁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 2-3송이면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정도 많거든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C를 브로콜리가 딱 채워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로콜리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놓으시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바로 곁들여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나 낫또 같은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폐경 이후에 여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계란과 야채를 같이 드시면 야채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지용성이라서 기름기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본인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같이 먹는 야채의 좋은 성분까지 끌어올려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렇게 좋은 계란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하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되고 가볍게는 속이 불편해지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감 드시면서 계란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감을 드시려면 계란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자, 두 번째는 두유입니다. 의외죠? 건강한 것끼리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실 때 두유 대신 물이나 우유를 곁들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셋째, 녹차나 홍차예요. 녹차에도 타닌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게요.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2개, 노른자 포함해서 드셔도 문제 없다는 연구가 많으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을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만 관리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좀 줄이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흰자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